우리 논술 문제의 구조, 제시문과 논제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이제 논제 구조들을 보면서 연결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1, 2, 3번 이렇게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술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들, 또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수업을 진행했어. 거기에 예시 문제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그치? 물론 이제 예시 문제에서 그런 형식적인 논술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하길 바라면서 한 점도 있고, 또 간단하지만은 이제 함수의 증감이라든지 극대 극소 함수의 개형에 관련되어진 뭐 미분적인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전에 필요한 약간의 수학적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마지막에 답안 작성법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과제물로서 좀 간단하지만 수리적인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과제로서 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또 과제 풀면서 좀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건 좀 없었는지, 없었습니까? 뭐 이상이 없었으면 첨삭도 안 해도 되겠네. 다 잘 썼을 테니까. 그건 또 아니구나. 수요 걷는 거 보니까. 자, 오늘 교재 제2강 16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파트는 이제 수열 파트고요. 기본적인 문제로 총 4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문항으로 4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대문항들의 소문항이 작게는 하나, 뭐 많게는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소문항이 들어있어요. 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예전에 했지? 여러분들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그치? 뭐 가장 최근이라 해봐야 뭐 수열 극한 정도의 이제 내용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이 수열 파트는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논술 문제가 이제 대문항이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주제에 딸려있는 소문항들이 몇 개가 이렇게 딸려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 소문항들이 이 어느 한 단원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쫙 하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들이 각 문항마다 약간씩 서로 다른 단원의 요소를 고려를 해서 문제들의 난이도를 높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근데 그 출발하는 점에서 시작하는 문제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술 문제 처음에 1번 문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거나 제시문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의 것들이 이 수열 파트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교과 과정에서 이제 일단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걸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어 딱 얘기하면 수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어? 어떤 내용이나 수학적 이론 등을 배웠는지? 수열. 수열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종류들도 있지만, 그 수열의 종류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쭉 이야기해 주면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은 뭘 하게 만들어? 수열이라는 게 수의 규칙을 다루는 거잖아. 그치?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표현해 놓은 게 수열의 관계식이지. 자, 수열과 관계된 관계식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등차 수열 어떻게 표현해요? 수식으로는 수열 AN에 대해서 AN 이퀄 그렇지 A1 플러스 N-1D와 같이 뭐 다른 형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수열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라는 게 일반항이지. 그치? 초항과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몇 번째 값에 해당하는 그걸 갖다 변수로 해서 N을 변수로 해서 나머지 뭐 공차라든지 수열의 특징에 따라서 공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을 거야. 또 일반항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워? 수열의 일반항 배우고 나면 너무 이제 빠른데 뒤에 가서 이제 수학적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다루지. 그치? 그리고 일반항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 그쵸? 수열의 합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배우지. 원래는 점화식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점화식. 그리고 이 점화식을 할 때, 점화식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뭘 배우냐면, 뭐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초항 정의하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요. 수열을 정의한다.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지. 그치? 그리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점화식이고. 그쵸? 그리고 이 점화식 귀납적 정의, 요걸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명제를 증명하는 수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치?
증명법으로서. 논술 문제의 증명법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 수학적 기납법이야. 직접 증명해서 수식을 풀어내는 것 말고, 명제를 딱 주고 그 명제가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증명해라 하는 질문들, 그 구조, 증명법들 중에서 간접 증명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거든. 뭐 수학적, 여러분들 요 단원 문제 보다 보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런 말들이 후반부에 가면 자주 등장하게 될 거야. 논술, 수능에서는 잘 안 쓰지, 수학적 기납법은. 그치? 이 증명법이니까 특정 답안의 결과를 원하는 수능 문제에서는, 수능이나 내신 문제에서는 수학적 기납법 이런 걸 잘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가로 채우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기는 하지. 그치?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 증명법 자체로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그리고 요걸 가지고서 나중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수열 끝나면은 수열 다음에 뭐 나와요? 수열이 연결되어져서 극한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수열의 극한과 수렴성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돼. 즉 수열의 합 혹은 일반항으로부터 극한과 수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미적분 원까지 연결되어지게 돼. 그치? 그리고 또 수열을 함수처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수열을 n 값이 대입되었을 때 그 다음 값 혹은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값이 튀어나오는 점화식, 이런 것들 쓰면 결국 함수적인 관계가 되거든. 함수까지 연결하게 되면 극한 분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극한 분야와 거의 특히 이 극한이 수열의 합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의 표현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수열의 합.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에 관한 어떤 합으로서 n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거나, 요게 나중에 이제 함수로 바뀌게 되면, 함수로 바뀌고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게 되면 요게 뭘로 바뀌게 돼? 이 표현의 결과물은 이 뭐에 대한 정의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게 되지. 이거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n이 무한으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부분이 뭐가 되면 이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이 되어지거든. 그렇지? 거기에 특정한 영역상의 값 델타 x에 대한 이 곱이 취해지게 되면 이게 뭘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정적분으로 넘어가게 돼. 이게 1번 문항에 수열의 점화식이나 일반항을 구하도록 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열에 관한 식을 얻도록 한 다음에, 합에 관한 어떤 정보나 혹은 관계식을 얻도록 한 다음에, 이걸 극한을 취해가지고, 극한을 취해서 수렴성으로 가거나 혹은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항들이 쭉 연결되어서 출제되어지게 돼. 그 출발점이 되게 되는 데가 어디야? 수열이야. 또 이때 이 수열들을, 여러분들 수열 문제 풀다 보면은 단순히 어떤 수의 규칙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도형에 관한 성질도 많이 다루지. 그치? 도형의 면적들이, 변의 길이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변화할 때 도형의 면적들이 뭐 어떠한 수학적 규칙을 따르겠는가, 뭐 이런 것들 다룬다든지. 응? 삼각형에서 사각형, 사각형에서 오각형, 둘레의 길이가 1인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의 면적, 사각형의 면적, 오각형의 면적, N각형의 면적, n이 무한으로 갈 때의 면적. n이 무한으로 가면 무슨 도형이 되게 되는 거야? 정다각형에서. 그치? 원이 되어지게 되지. 둘레의 길이가 1인 원의 면적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기하학이 되는 거지. 그치? 소재에 있어서는 이 수열 자체가 어떤 특정 함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어떤 수열이라든지, 나중에 가면은 이 적분 자체를 수열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다가 A에서 N까지로 이렇게 넣어서 A에서 N까지로 넣어서 이 N의 값에 의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수열의 하나의 항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가지고 적분 자체를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미적2에서의.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수열 뭐 BN이다 하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극한을 계산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합을 계산한다든지. 즉 기하학적인 수열, 그 다음에 당했다. 맨날 당하면서 또 당했어. 손가락 몸통 지저분하게 갖고 다니면서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잘 닦이는데 그게 찜찜하잖아. 왜 흐르지 자꾸?
또 나와. 얘 토하나? 뒤로? 다 좋은데 잉크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열에 대한 소재들이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뭐 기하학적 문제에도 응용이 되어지고 적분 문제에도 응용이 되어지고 미분도 여러분들 뭐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배우잖아. 그치? 논술 문제에서는 n개 도함수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되면 이제 미분도 수열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 an equal f 프라임, f 프라임이 아니라 f의 n개 도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열해서 문제 쓸 수도 있거든. 지금 뭐 상상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열 문제 넣을 수 있고, 또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큰 단어, 수학적 영역에서 수학적 규칙을 단순히 따지는 거에서부터 극한이라든지 수렴성, 정적분의 영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출발점이 되어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서 혹은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출발점으로서, 문제의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 알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리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문제의 수열에서 출발해서 흘러가는 이런 그 하나의 논술 문제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면 수열 문제 딱 등장하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런 걸 대충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세트화해서 다루는데 조금 더 편리하겠지. 그치? 오늘은 이제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수열의 일반항과 수열의 일반항과 합, 점화식,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같은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열 영역에 조금 집중해서 다루고, 이후에 이제 수업에서 이런 수열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수열을 확장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투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영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세트화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제 수투 영역의 수열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이나 적분 영역까지도 넘나들면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죠? 먼저 문제 1번에 성균관대 2011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봐봐. 자,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논제 1과 논제 2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제 1과 논제 2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논제 1과 논제 2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연립점화식,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수열로 구성되어진 게 아니라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개의 수열들이 연립 방정식 형태로 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리고 또 그런 문제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서 증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게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룰 거고, 또 이러한 연립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반항이라든지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답안에 쓰고 설명할 때 어떻게 어떤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수준 문제가 이게 성균관대 문제로 돼 있잖아. 근데 성대 문제가 사실 성균관대면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의 학교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 수리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야. 대학 수준에 비해서는. 문제들이 조금 쉽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 근데 그래도 점수차가 나서 또 학생들 합격하고 뭐 합단하게 갈라지긴 해. 알겠지? 자, 문제 1번이 쉽기는 하지만은 실전에 출제했던 문제고,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이 다뤄진다라는 건 좀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 문제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은 각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변형하거나 끄집어낸 거다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거나 시험 보게 될 대학의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 두면 좋아. 알았지? 어차피 나중에 봐야 될 테니까. 자, 세 종류의 물질 A, B, C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 t에서 물질 A, B, C의 농도를 각각 라지 AT, BT, CT라고 할 때 초기의 농도는 각각 A0 equal 10, B0 equal 20, C0 equal 30. 자, 수열을 통해서,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적 성질을 다룰 때 논술 답안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 초항에 관한 것들은 따로 취급을 해줘야 돼. 알겠지? 같은 수열이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이라 하더라도 초항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열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알겠지? 같은 함수라도 음의 영역까지 넘어가느냐 혹은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되냐에 따라서 함수의 성질이 달라지듯이. 자, 여하튼지 초기 조건 3개가 주어졌고 새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여 n초의 농도와 n 플러스 1초 후 농도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an 플러스 1, an, bn, cn의 상호 관계들을 계수, 각각의 an, bn, cn에 대해서 계수 KAB, KAC, KAB, KBC 이런 이제 상호의 관계 계수를 통해 가지고 요 KAB, KAC, KAB, KBC는 아래쪽에서 양의 상수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변수화되어 있는 거는 AN 플러스 1, AN, BN, CN 이런 값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들의 연립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다음 1초, 예를 들어 초라고 하자. 시간 t를 갖다가 1초 후에 각 물질의 농도는 그 1초 전에 각각의 물질들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뜻이야. 즉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농도가 세 물질의 농도가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물질을 조금씩 섞는 거지. 계속 섞어가면서 각각의 물질에서의 A컵, B컵, C컵이 있다고 한다면 A, B, C컵에 있는 물질들을 갖다 조금씩 섞으면서 농도들이 각각의 컵들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의 수열을 만들게 돼. 옛날에 서강대 문제라든지 논술 문제 자주 출제되어지는 하나의 유형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 있던 그 농도 섞는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점화식으로 표현되게 돼. 경험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논제 1을 바로 봅시다. 물질 A, B, 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어떻게, 일단은 뭐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것도 한 문제 유형이야. 결과의 합이 얼마냐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고, 지금처럼 농도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주고 그것을 설명해라 하는 방식은 이제 논술형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것을 증명하고 결과의 합까지 실제로 제시해라 하고 하는 게 이 문제이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는 몇 가지 소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2가지. 과정, 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가를 보이는 것과 그 결과의 값을 보이는 것. 그 2가지 논제가 이 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답안의 내용도 그 2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물질 AB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인다. 이게 문제 속에 아예 힌트가 있죠. 그치? 문제 속에 아예 힌트가 있어. 어떻게 풀어라? 일단 세 물질의 농도의 합에 관한 식을 얻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눈치가 빨라야지. 그치? 세 물질의 농도의 합을 얻으면 일단 시도해봐야 되는 게 뭐야? 문제의 제시문에 있는 문제에 대한 조건의 정보로부터 세 식을 어떻게? 그치? 더해보는 거야. 그치? 더해보면 일단 좌변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A, n 플러스 1, t 이퀄 n 플러스 1인 시간에서 A, B, C 농도의 합의 식이 그냥 좌변에 나와버리니까. 알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흔히 뭐 3개의 연립부등식, 그냥 함수 문제로 해가지고, 방정식 문제로 해가지고 3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세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들을 갖다 우리가 계산해내기 위해서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일단 2개 이상 넘어가면 일단 대충 뭐 개수 좀 곱해가지고 합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이거 가지고 다시 되먹여가지고 다시 원래의 식과 되먹여가지고 뭐 결과를 알아낸다든지. 그치? 순환형 연립식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지. 여기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3개를 합해봐라는 의도로 문제 자체가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 있는 조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힌트도 되는 거야. 지금처럼.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우변을 딱 봤어. 그러면 좌변에서 지금 A, n 플러스 1 좌변에서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 플러스 C의 n 플러스 1이 나오더라. 자, 그리고 이제 우변을 살펴볼 때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우변 개수 짝 AN, 라지 AN을 중심으로 묶어보게 되면 개수가 1이 나오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KAB, KBC, KAC가 소거되어서. 마찬가지로 BN에 대한 식도 개수들이 소거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CN에 대한 식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개수들이 소거되어서 1만 남죠. 다.
그래서 AN 플러스 BN 플러스 CN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끝났네요,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냥 끝나버렸지. n번째 단계에서 세 물질의 농도를 합하니까 바로 다음 단계에서의 농도가 바로 나오더라. 점화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귀납적으로 이제 추론해 가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거야? 귀납적으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치? 얘네들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내려가게 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제일 처음 이제 출발한 초항으로 가겠지.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수열에서 초항이 항상 A1, B1, C1으로만 출발하는 건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는 뭘로 표현돼 있어요, 지금 초항들이? T 이퀄 얼마일 때로 표현돼 있어? 시간 T가 0일 때로 표현돼 있어. 알겠지? 그런 것도 주의해야 돼. 습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표현법이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거야.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뭐와 같아지게 돼? A0 플러스 B0 플러스 C0와 같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10 플러스 20 플러스 20인가? 10 플러스 20, 30인가? 그치, 10, 20, 30에서 총 60의 농도로 일정하게 되어진다. 1번 문제 끝이지. 일정하다는 것은 이것에 의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성립이 된 거고. 그치? 그것의 결과의 값이 얼마인 거는 이걸 끝까지 적용했을 때 A0, B0, C0의 합에 의해서 두 번째 요구사항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이 핵심이지. 자, 일단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계산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죠. 답안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답안에는. 그치. 아, 왜 세 개를 더했는가는 내가 눈치껏 더한 거야, 그냥. 왜 세 개를 더해야 되는가는 이유는 없는 거지,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긴 했지만. 그게 뭐 수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야.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재수가 좋은 거지. 아, 그냥 더해봤는데 딱 나왔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수학적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특히 뭐 문제에서 합이 일정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세 개를 더해보자. 이런 말은 굳이 우리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거는 결과를 알고 쓴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에 세 식을 어떻게 하자? 제시문에 있는 세 개의 식을 그치, 더하면 2다. 식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꼭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쓰면은 이거 식만 이렇게 쓰잖아요. 무조건 감점돼요. 이거 왜 감점될까? 저 밑에 식이 없으면. 그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또 이 밑에 식을 이미 어떻게 했냐면 문제에서 가르쳐줬어요. 문제 잘 읽어봐. 문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문제 처음에 논제 1에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합이. 야, 문제를 우리가 세 개를 더하지 않아도 위에 있는 세 개의 식을 다 더해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 식 쓸 수 있어 없어? 실제로 이걸 다 더해보지 않아도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왜? 이건 문제니까. 이게 문제거든. 그래, 안 그래? 이게 논제거든. 눈치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답 맞추는 거야. 논술은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이것만 써놓으면 이 학생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걸 썼는지, 알겠지? 아니면 문제를 보고 눈치로 때려가지고 아, 이렇게 되겠다 고 썼는지. 채점관이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이걸 구해냈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채점관이 원하는 건 뭐야? 더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학생이 제대로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치? 이 답안의 핵심은 이 식이 아니라요. 이 식은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거는. 문제만 가지고도 더해보지 않아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 돼. 알겠지? 네. 여기서 채점은요, 이것에 의해서 채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채점이 되는 거야. 세 개의 식을 어떻게 했다? 더했다. 더하는 덧셈, 뺄셈, 뭐 K, A, B 뭐 사라지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당연히 더하면 그냥 저렇게 나오는데. 그치?
왜 논술에서 수학적 풀이의 근거를 갖다가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쓰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안 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찍어서 맞춘 학생이야 이거는. 그냥 이것만 쓰면 채점관 입장에서. 알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풀었다는 걸 근거를 대지 않으면 답안 전체에서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여러분들이 채점관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거 같이 취급해 줄 수 있어? 없어. 이것만 쓴 것과 이걸 같이 쓴다면은 거의 배 이상의 점수 차가 나게 되는 거야. 딱 한마디라도. 쉬운 문제도 이래. 쉬운 문제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해. 어떤 문제들은 문제만 보고 딱 결과 예측되거든. 아, 뭐뭐를 증명해라. 아, 이렇게 이런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아, 이 증명해야 될 대상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증명할 대상이 문제가 아예 나와 있지. 그치?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결과물이. 어떻게든 거기다 그냥 대충 끼워 맞춰버리면 나오는 상황들이 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써버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답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반드시 문제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점화식에 활용해 가는 거야. 점화식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활용이지. 이게 점화식이죠, 이게 일종의. 그치? N단계의 식과 N 플러스 1단계의 식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 전체 합을 뭐라고 하면 DN이라고 이렇게 D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얘를 이 세 농도의 합을 갖다 우리 DN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수열 DN에 관한 점화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혹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이런 이제 형식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어떻게 되는가? 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초항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초항에 대한 결과의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값이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지. 이 사이에도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둡시다.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조금 더 느끼게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것도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성균관대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정도가 출제돼. 자,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에 도움을 주도록 이제 솔루션 포인트라든지 솔루션 스택 같은 것도 넣었는데, 보통 솔루션 포인트가 있는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보여주셔서 채워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기 위해 솔루션 포인트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수리적으로 과정이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정의 과정이 복잡한 문제들에서는 솔루션 스텝이라는 걸 넣었어. 그래서 단계별로 분리해가지고 지난번에 봤듯이 해봤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쫙 보면서 거기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연습하도록 이렇게 좀 해놨어. 응? 그건 좀 구별해서 봐요. 자, 17페이지 논제 2번. KAB가 2분의 1이고 KAC, KBC가 6분의 1로 같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조건을, 개수 조건을 준 거지. 자, 시간 T 콜 2011초에서 이게 시간, 이런 시간들도 이 학교, 이 문제가 상경한데 2011년도 출제했다 그랬지? 그래서 일부러 2011 쓴 거야. 응? 이런 경우도 많아. 성대 문제 풀다 보면은요, 성대 문제 답안지 뭐 문제 풀다 보면은 나타나는 문제 조건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성균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 성균이가 뭐 어떤 짓을 했다. 명윤이가 어떤 짓을 했다. 성균관대학교가 서울 명륜동에 있거든. 명균이하고 성균이하고 맨날 둘이 같이 나와. 이화여대 시험 치면 이화님이, 이화가 뭘 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서울대는 그렇게 쓰긴 좀 힘들다잉. 서울이가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이 시간 문제라든지 수열 문제에서 그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데 그 해 연도의 특징을 갖다가 묻는, 그 해 연도의 값을 대입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런 게 또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짝수해에 좀 많이 나타나. 짝수해. 왜냐면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혹은 수의 특징이 홀수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라든지 규칙성을 다루는 문제에서 그 해 연도의 값을 쓰는 해는 보통 짝수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홀수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 계산이 좀 까다로워. 좀 쉽게 간추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홀수는 좀 다루기가 어렵잖아. 야, 홀수가 쉬워? 짝수가 쉬워? 짝수가 좀 쉽지. 근데 짝수도 2로 나눠버리면 또 홀수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응? 여하튼 이제 짝수, 홀수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2019학년도 시험을 치르잖아. 그치?
올해가 2017, 18년이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을 대입하진 않아. 여러분 19학년도 시험을 치면 2019학년도 시험, 2019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해 이런 문제 출제되면은 실제로 숫자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소하지만 예측입니다. T 이퀄 2011 초에서 물질 A와 B의 농도의 합 A 2011과 B 2011을 구하시오. 또한 CN이 한없이 커질 때 물질 C의 농도 C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구하시오.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N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지. 그치? 자,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어요. A의 2011 플러스 B의 2011을 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리미트 CN을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가 주어진 거야. 답안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논제 보면 항상 그걸 갖다 갈라놓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 A 2011과 B 2011을 구하라고 그냥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야. 개수 조건 준 거는 좋은데. 첫 번째 C 대본 거는 일단은 개수 조건을 제시문에 주어진 식들에다 대입을 해봐야 되지. 그치? 제시문에 준 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야. 거의 대부분 처음에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또 2011도 한번 넣어볼 거야. 2011도 넣어볼 거야. 그치? N 대신에 2011도 넣어보고 뭐 좀 쳐다보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출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왜? 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대입해 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냐면 1번 문제를 이미 풀어서 그치 AN, BN, CN이 일정 값을 가진다고 하는 값 정보를 갖다 이미 수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면 뭘 이용하면? 논제 1의 결과물을 이용하면 논제 1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논제 1의 결과물에 의해서 AN 플러스 BN은 60-CN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CN은 나중에 뭐하고도 연결이 되겠어? 두 번째 문제인 리미트 CN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치? 즉 AN 플러스 BN, A 2011과 B 2011의 합을 C 2011에 의한 식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C 2011의 식 하나로. 자, 그 다음에 KAB가 2분의 1이고 KAC, BC가 6분의 1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필요한 거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 식만 생각하면 돼. CN을 중심으로 이 식들이 다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지. AN 플러스 BN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보니까 마지막에 CN 세 개의 식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 식 이런 것들이 요령이야. 알았지? 요령이기도 하지만 수학적 문제를 직관적으로 잘 풀어가는 방법이기도 해. 마지막에 제시문에 있는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식, CN 플러스 1 세 개의 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은 뭘 이용할 거냐면 세 번째 식을 이용할 거야. 왜 세 번째 식을 이용하려고 하겠어? 자, 논제 1로 요거 잡은 다음에 세 번째 식을 이용할 거야. 개수 맞추기. 왜? 개수 맞추기가 어때서? 그치. KAB와 KBC가 6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변에서 그치? 6분의 1 AN 플러스 BN이 그 안에 드러나 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AN 플러스 BN을 다시 뭐라고? 6분의 1 AN 플러스 BN을 뭐로 고칠 수 있어? 60-CN. 그치? 6분의 1 곱하기 60-CN으로 고쳐놓으면 거기 마지막에 CN의 개수들 1-6분의 1, -6분의 1 CN. 여기도 뭐가 나와? CN이 나오지? 그럼 우변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변해버리게 돼? CN에 관한 식. 좌변에는 뭐가 있어? 좌변에는 C의 n 플러스 1. 그치? 세 번째 식에 돼 있으니까. 즉 뭐의 점화식이 만들어져 버리게 돼? CN에 대한 점화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화식을 알면은 뭐 점화식이 좀 쉽다 싶으면은 우리는 일반항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일반항을 구하면 CN을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CN을 알아내면 다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AN, BN의 합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방향이 잡혔어요? 응? 이렇게 논술 문제의 풀이 방향들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왜 세 번째 식을 사용했느냐?
CN, AN 플러스 BN이 논제 1에 의해서 CN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CN의 일반항과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그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출발점은 논술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점화식에서 출발해요. 지금처럼. 아까는 수열 구조 얘기했잖아. 그치? 수열 문제 구조. 일반항보다 뭐가 먼저예요? 논술 문제에서는? 항상 점화식이 먼저예요. 일반항을 주는 게 아니라. 점화식을 주거나 혹은 점화식을 만드는 어떤 조건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고 극한을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열의 합을 계산해라. 적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단계들이. 자, 수열 파트에서 문제 흐름 이해되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을 택한 거야. 왜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식을 택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끼어 들어가 있어? AN과 BN, CN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개수도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AN 플러스 BN을 갖다 이용해 먹기도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논제 1번의 정보를 이용해 먹기가 힘들단 말이야. 첫 번째 점화식과 두 번째 점화식을. 알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포인트를 잘 집어낼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풀이 과정들은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제시문의 몇 번째 식? 그치, 세 번째 식에 대입, 세 번째 식에서 요걸 대입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C의 n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원래는 대입된 식부터 그대로 쓰는 거야. KAC 6분의 1. 그치? A의 n 플러스 6분의 1 A의 n, B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C의 n 이렇게 써야겠죠? 2분의 1. 어? 어디가? 여기는 지금 KAB가 없어요. 식 속에. 그치? 그러니까 KAB 조건은 이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함정이지 약간은. 헷갈리게 하려고. 요거면 됐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뭘로 묶었다? 6분의 1로 묶고 AN 플러스 BN. 뭐에 의해서? 그치, 논제 1의 결과에 의해서. 여기 옆에다 쓰는 거예요. 논제 1에서. 혹은 저 앞에다가 먼저 써놓든지. 알겠지? 이 논제 1에 의해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의 세 번째 식에 요걸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식을 먼저 썼다면 요 옆에다가 논제 1에서 A의 n 플러스 B의 n 이퀄 60 마이너스 C의 n이므로 이런 식으로 써놓든지 나중에 추가하면. 알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BN이 60 마이너스 CN이다. 플러스 2에 계산하니까 얼마야? 3분의 1이고 3분의 2 CN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니까는, 그치? 여기는 10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4.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CN이 되어서 CN에 관한 점화식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플러스 2분의 1 CN. 망했다. 기껏 풀어놓고. 계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CN의 점화식을 얻은 거지. 이거는 끝난 게 아니지. 아직 아무것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시간 없어서 만일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시간 없을 수 있거든? 시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만 풀어도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푼 거지. 그래, 안 그래? 물론 중요 단계로서 이제 CN의 일반항을 구하는 수학적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점수가 들어가지만 이 정도면 문제 출제 위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거든. 채점까지 파악하기에는. 여기까지만 써도 기본 점수, 이게 10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 2번 문제 100점을 준다면 여기까지만 써도 한 50점 나오는 거야. 바꿔 들어가는 거야. 논술 문제는 단계별로 채점되는 거지 결과물이 꼭 나와야만 채점이 진행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것을 써주면 돼. 빈 답안지만 절대로 안 만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하튼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점화식 풀 이건 뭐 수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까 이제?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 CN을 구해내야만 되잖아. 이 형식의 수열 문제 이 형식의 이건 교과적인 이제 여러분들 능력이 좀 필요하지. 계산 능력이.
점화식과 일반항에 대한 계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수렴값 빼서 뭐를 곱해서? 연결이 수렴값 빼서 수렴값을 빼서 수열 세워서 하지 않나요? 새로운 뭐 수열을 만들어도 된다. 뭐 대충 이제 형식은. 근데 수렴값이 예측돼? CN의 수렴값이? 저거 수렴 할 테니까 음. 저기 갔다 오면 수렴한다는 근거는 있어? 주로 저거 2분의 1 CN 거기를 음. C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CN 0으로 음. 고정되니까 어. 어떤 값이 뭐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야? CN 굉장히 좋은 답은 얘긴데, 그게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 왜냐면 이 문제 보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물질 C의 농도 C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구하시라고 그랬어.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힌트야. 먼저 증명해도 되지 않나요? 먼저 증명한다. 먼저 증명했으면 먼저 증명해도 좋아. 알겠지?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게 근데 그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이제 CN이 나온다 한다면 가정을 해놓고, 어차피 이 문제 구조 보니까 CN은 수렴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껏 수렴할 거니까 얘가 수렴할 거니까 수렴값으로서 얘를 X로 놓고 얘를 X로 놓는다. X로 놓고 X로 놓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니까는 수렴값부터 딱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수렴값을 갖다가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양변에서 우변에서 이제 뭐 빼는 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식변형을 통해 가지고 수렴값을 이용한 식변형이 있거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뒤에 문제에서 보면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또 문제 나와. 다른 문제 있어. 알겠지? 뭐 지금 볼 필요 없어. 뒤에서 어차피 볼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쓰면 안 돼. 왜 문제가 되냐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낸 과정. 그렇게 해서 CN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다가 CN이 수렴함으로 라는 말을 먼저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문제에서 CN이 수렴함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렴한다는 게 증명된 게 아니야. 알겠지? 증명 안 된 수열 CN의 성질을 갖다 우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근거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과물이라든지 방향을 갖다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 빠르게 찾는 데는. 그렇지? 답안에 그런 건 직접 써서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CN의 수렴성을 갖다가 먼저 증명한다 그랬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논술 문제 풀 때요. 가능하면 논술 문제를 풀 때 지금 문제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A의 2011 플러스 B의 2011을 구하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물질 C의 농도 C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구하여라. 같은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지만 요구사항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죠. 같은 문제에서도 요구사항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면요. 요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알겠지? 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논리적인 구조가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 그리고 순서대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논술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출제 위도가. 마치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소문제 1, 2번 일부러 넣은 것처럼. 3번 문제 좀 어려우니까 한 번에 풀지 말고 요 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추적해봐라. 그래 3번 문 요거 풀어라. 이런 의도로 가지고 소문제 만드는 경우도 있듯이. 같은 논제 안에서도 그래. 이걸 출제 위도와 문제 구성 위도야.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면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출제자 위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감점되지 않게 돼요. 논술 문제 특징이지. 알겠지? 물론 여기서 이거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감점시키진 않아. 알겠지? 순서 바꾼 것만 가지고는 감점시키진 않아.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런 극한값을 먼저 가정하게 하는 경우가 뒤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가정이 직접 사용해도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에는 그렇게 이제 쉽게 쓸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아예 수열의 형식으로서 an 플러스 1 equal 알파의 a의 n 플러스 베타의 형식으로 뭐 a, b로 뭐 k, 뭐 k와 뭐 알파와 뭐 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어떻게 보니 공식 자체를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지?
이 관계식들은요, 항상 실제로 이제 수렴이, 이 문제에서 수렴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식은 항상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냐면,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괜찮고 플러스 괜찮아. 플러스 뭐 베타. 이퀄 알파의 a의 n에 플러스 베타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알파, 베타가, 알파는 뭐 주어진 거고, 그치?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지. 자,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추적하면 돼요? 이걸 풀어, 만일 이렇게, 어쨌든지 식을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으면 풀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가 풀어서 원래의 식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그냥 나오고, K, 즉, 알파, 베타의 곱에, 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되어지면 돼? K가 되어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알파의 값 나와 있으니까 값 베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퀄 K가 되어서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K로, 그치? 알파가 1이 아닌 한에는, 알파가 1이 아닌 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알파가 1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이건? 이건 등차 수열이 돼버리지? 등차 수열 일반항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응? 거의 대부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해가 존재하게 돼요. 확실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단순 비례니까. K와 베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베타 값을 구하여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걸 풀어나가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런 계산 정도에서는. 나중에 뭘 다루냐면 세개 이웃하나항의 수열의 점화식을 구한다든지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구한다든지 그럴 때 요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용으로서 문제 하나씩은 하는데 시간을 오래 드린 이유가 논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제 요 수열에 대한 문제가 논술 수열 문제에서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논술 문제에서 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쉬운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까지도. 알겠지? 응?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있어.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뭐 K1에 K의 뭐 A의 n 플러스 KL의 A의 m 이퀄 뭐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화식이 있다고 하죠. 자,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러한 점화식도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의 n 이퀄 A의 n 알파의 A의 n 마이너스 베타의 A의 n-1 A의 n-1 비슷하지 이거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등비수열, 그걸 다시 또 두 수열의 차를 이용한 이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해가지고 수열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일반항을. 저런 복잡한 문제까지도 응용되는 기본형이야. 아마 수열의 일반항 계산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논술 문제 제일 어렵게 등장하는 게 이 형태야. 알겠지? 거기까지도 연장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지는 형태예요. 여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목적은 요거예요. 요걸 새로운 수열 Bn의 하나의 항으로 이렇게 보자 이거야. 이것도 규칙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항은, 좌변은 B의 n 플러스 1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B의 n 플러스 1 이퀄 Bn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Bn은? 그치, 등비수열. 그래서 B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알파의 n-1의 B1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어떤 짓거리 하려는지 알지? 응? 근데 요렇게 묶어서 두 개, 요거는 이제 상수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이웃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든지. 알겠지? 요럴 때 자주 나오고, 특히 이 형태는 결국은 이런 변형된 등비수열의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알겠지? 요 형태나 저 형태는 이런 변형된 등비수열의 형태로 변형되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원리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응? 문제를 푸는 요령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실전에서 이제 계산에서는 이제 잔해감 방식이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에서처럼 이렇게 과정을 서술하고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변형 형태가 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리, 교과적 원리도 한 번 더 충실하게 이렇게 점검해 주십시오. 논술에 필요한 요소로서. 자, 할만하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계산해서 보게 되면, 요걸 이제 계산해서 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뭐 수렴값을 대입한다, 수렴값을 넣고 빼고 한다는 게 결국 여기 뭐에 관련된, 요 베타에 관련된 거야. 베타에 관련된 거. 자, 그래 bn equal 알파의 n-1의 b1. 그리고 b1은 그러면 그 알파의 n-1에 b1은 a1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테고 플러스 베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bn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지. 그러면 결국 a의 n 플러스 1 equal 알파의 n-1에 a의 1에 플러스 알파의 n-1에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일반항이지? 이걸 n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치? n으로 바꾸고 한 차수씩 더 떨어뜨리면. 요거는 상수고, 그쵸? 요거 한 차수 더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으로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b니까 여기서 아예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치? 여기서 아예 떨어지니까 그럴 필요도 없네. 1에 1로. 요거 자체가 AN의 일반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한 방법도 있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꼭 해두세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꼭 해봐. 오늘 요 변형 방법만 한 두세 번 나올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알았지? 자,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변형해서 생각해보자. 얘 그냥 n 플러스 1 괄호치지 말고 그냥 cn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수열처럼 그냥 표현해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n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cn 플러스 1은 2분의 1 여기 뭐 플러스 알파 이퀄 2분의 1 cn에 플러스 베타 알파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알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치? 꼬라지 딱 보고. 자, 그래서 풀어서 해봤더니 2분의 1 알파가 뭐가 돼야 돼? 여기에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10이 돼야 되더라. 그치?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되어지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서 마이너스 20 나중에 요 값이 이 CN의 수렴값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그래서 요와 같은 이제 수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그치? 알파값 구했고, 공비가 2분의 1 등비 수열이니까 C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N은 2분의 1에 n-1에, 그치? C1이 돼야 되겠지? C1이야? C0야? 여기서는 제로에서, C0에서 문제가 출발했단 말이야. C0에서 출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 문제는 특별히 T가 0에서부터 출발했어. 그래서 초기 조건이 C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C0가 돼야 돼. 그치? 응? 그래서 얘가 C0가 되는 순간에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n-1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n이 돼버리는 거야. 간격이 한 번 더 생기니까. 0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람에 n까지 간격이 n번의 간격이 생기는 거야. 2분의 1씩 n번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좀 주의하자. 이런 거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 전반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단순한 계산 실수이기 때문에 점수 감점이 작아. 논술 문제에서는. 수능 문제면 0점이지 틀렸으니까. 그치? 논술 문제에서는 감점이 되는데 그 감점의 요소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겠지. 얼마나 작은지 확인하려고. 알겠지? 왜냐면 수리적으로 문제 풀이라는 과정들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야, 이 친구는. 일반항 구하는 과정까지 다 이해를 한 거야. 딱 봐도 뭐만 잘못한 거야? 요거 잘못해, n-를 써놨어요. 계산 잘못한 거야, 마지막에. 이런 실수는 논술에서 좀 가볍게 봐줘. 알았지?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C0에 대한 값 얼마였어? 문제에서 30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30이 곱하여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저거 CN이 아니라 한 거예요. 응?
CN이 아니라 CN 플러스 1이 알파지. 그치? CN 마이너스 20. 그치? 요거지. 그 다음 여기도 그러면 30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요걸 갖다가 CN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걸 새로운,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아예 정해서 쓰는 게 사실 이런 실수를 좀 줄이는 선생님도 하잖아요. 실수인데, 이걸 뭐 BN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치? BN 이퀄 B0에 뭐 좀 애매하다. 뭐 LN이라고 할까요? LN에 L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CN-20에 여기가 30-2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퀄 C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CN이 얼마로? C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의 마이너스 플러스 20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요게 처음에 조건에서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 이제 뭐만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N 대신에 2011 하고 그 다음에 극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은 CN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요? 요게 이제 2분의 1이고 이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20으로 수렴하게 되지. 아까 전에 우리가 중간에 나왔던 어떤 값하고 똑같아 여기 나왔던 요 알파 값과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자네가 더하고자 했던 내용이지. 응? 됐죠? 마지막에 계산은 그냥 후딱 하고 끝나버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유형의 수열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해내는 것. 그 다음에 문제 1번과 문제 2번의 연계성. 처음 출발할 때. 이미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까먹을지 모르지만 처음 출발할 때 이 과정이, 이 정보지. 이 정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논제 1번의 결과물로서 왔다. 논제 1번의 결과물을 갖다가 세 번째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보니까는 CN에 대한 점화식이 나오더라. CN에 대한 점화식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CN의 일반항 구하고 AN 플러스 BN에 대한 것과 CN에 대한 극한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게 된 거야. 문제 전체를 주제로 보면은 뭐하고 뭐에 관한 문제야? 점화식과 일반항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논술 문제의 특징인 문항 간 연계성을 활용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논술 문제에서 이런 구성에 관한 걸 한 번 더 이해해라. 자, 두 번째 답안은 답안 작성은 첫 번째 답안 문제보다는 논제 1보다는 답안 작성이 굉장히 까다롭겠지. 이럴 때는요, 단계들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 각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쓸까를 갖다가 다시 또 고민하면서 답안 써야 돼. 논제에서 연장에다 이렇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치? 처음에 논제 1 응용하는 단계. 그쵸? 필요하죠? 처음에 논제를 응용하는 단계. 논제 1부터 뭘 얻어내는 단계? CN에 대한 점화식을 얻어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될까요? 크게 묶으면. 물론 이건 선생님이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조금 더 꼼꼼하게만 그걸 또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CN에 대한 점화식으로부터 뭘 구해내는 것? CN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것. 그렇지?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것도 꽤 기니까 중간에 과정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거기엔 적절한 이제 설명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중간에.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로 나눠서 그치 A의 2011과 CN의 일반항으로부터 A의 2011과 B의 2011의 합을 갖다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CN의 극한을 다루는 것 마지막으로 채워주면 되겠구나. 크게 잘라서는 뭐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연장에 풀고 결과 나왔더라도 일단은 그 쓰기의 계획을 그 다음에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꼭 들어가세요. 꽤 길지 이렇게 쓰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긴 답안, 아까 전에 이것도 생각하기에 뭐 간단하게 뭐 쓸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을 답안 소설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를 가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와 같이 좀 길게 여러 단계의 중요한, 복잡하고 중요한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그 구조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막 흐트러져 버려서 지우고 고치고 또 나중에 결국 써서 냈는데 빠진 내용 때문에 감점되고 이런 경우를 생각.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못해서 감점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왜? 그건 내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다 풀어놓고 결과물 다 써놓고 거기에서 답안 작성 때문에 감점된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 못했으면 모르지만. 응? 그래서 그런 구조도 꼭 생각하시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그 과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솔루션 스텝으로 단계 1에서 단계 5까지로 쫙 풀어서 한번 써놨어요. 나중에 다시 점검하신다고 한다면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서 한번 이렇게 채워가시면서 물론 일부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쓴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가면서 빈칸이라든지 그런 부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지금 6시 35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6시 45분에 계속해서 제 2강 문제 2번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 관련된 문제로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합시다.